한국인들이 불평등을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이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했는지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능력주의는 미국 사회를 엘리트들과 그 엘리트들을 보면서 울분을 느끼는 대중들로 완전히 분열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도 똑같죠. 능력이 없으니까 저 일을 하지. 이렇게 그들을 경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지금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경쟁해야겠다는 것을 학교로부터 배워서 잘하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세계 최악의 경쟁 교육을 한다는 게 큰 문제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도 이런 경쟁 교육이 심한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악명이 높죠. 네. 그러나 똑같은 그러한 설문조사에서 한 40% 정도가 전쟁터라고 답하고 있어요. 한국은 미국, 중국의 2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경쟁이 심한 거고요. 그래서 몇 해 전에 프랑스의 르몽드지라고 있죠. 거기서 한국 교육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라고 규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가장 고통을 받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이들만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병든 사회가 없어요. 저는 그게 경쟁 교육에서 왔다고 보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한두 가지 예를 들게요. 한국은 지금 굉장히 불평등이 심한 사회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불평등이 심하다는 사실보다 더 가슴이 아픈 게 한국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불평등을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불평등을 사랑한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불평등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있어요. 사회과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해요. 그중에 2014년 조사가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소득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답이 가장 눈에 띄어요.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24%, 세계 꼴찌예요. 더 차이가 벌어져야 돼. 이게 무려 59%,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나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한국인들은 지금보다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 이게 무려 59%예요. 독일의 경우가 우리와 정반대예요. 독일의 경우는 소득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이게 58%예요. 독일이 사실은 상식적인 반응이죠. 2020년에 또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반토막 났어요. 12%밖에 안 돼요. 한국 사람은 한국 맞아요? 보다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가 무려 65%예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구조 자체보다도 한국인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불평등을 선호하는 구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거의 정신병적이죠. 독일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독일의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의 차이 없어요. 5% 이상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니는지 중소기업을 다니는지 별 의미가 없어요. 또 정규직, 비정규직 이것 또한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비정규직을 많이 선호해요. 왜 그렇겠어요?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신분에 가까운 차이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소득 불평등이 지배한 나라 아니에요? 그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그게 바로 교육이 만들어 놓은 병리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예요. 몇 해 전에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명문 대학이죠. 거기서 전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갈등을 조사해서 비교 발표를 했어요. 몇 등 했을까요? 꼴찌겠죠. 예, 갈등 정도가 세계 1위예요. 12개 항목을 조사했는데요. 빈부 갈등 세계 1위고요. 정당 간의 갈등이 세계 1위고요. 남녀 사이의 갈등이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학력 간의 갈등이 또 세계 1위예요. 제가 최근에 본 이런 지표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네. 자기보다 약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도를 보이는가 이걸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52개국을 조사했어요. 52등 꼴찌를 했는데요. 관용 정도가 가장 낮다는 거죠. 네. 예, 이 조사의 결론에 이 보고서 결론에 이렇게 썼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대한민국이 1인당 소득이 1,800달러도 되지 않는 르완다보다도 관용도가 낮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이렇게 썼어요. 결론. 더군다나 르완다에서 90년대 학살이 있었고 100만 명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냥.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이케아 아시죠? 네. 가구, 조립 가구 만드는 국제적인 기업이죠. 이 이케아에서는 매년 소비자 의식 조사를 해요. 네. 그걸 했는데 저는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당신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네. 거기서 한국인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낄까요? 설마 돈 벌 때? 돈 셀 때? 아니에요. 뭐 할 때 가장 행복할 거예요? 예, 집에 혼자 있을 때. 그게 뜻하는 건 뭐겠어요? 다른 인간을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예? 다른 인간과. 왜? 경쟁 상황이 되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경쟁 교육이라는 것이 한국인의 내면을 어느 정도까지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준다고 봐요. 교실에서부터 이런 경쟁에 대한 인식이 결국은 그런 불평등을 용인하는 이러한 태도로 발전을 한 거죠. 그럼 교수님 미국도 좀 약간 경쟁이 심한 나라인데. 그렇죠. 그러면 미국도 지금 한국이랑 비슷한 분위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미국의 경우도 미국은 우리보다 사실 더 소위 자유시장 경제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32%예요. 우리보다 8%가 높아요. 네. 그리고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 이건 38%밖에 안 돼요. 우리는 아까 58%라고 그랬죠. 자유시장 경제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보다도 한국인들은 더 심각하게 불평등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게 놀라운 거죠.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에 그런 기사가 실렸죠. Is South Korea disappearing?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극단적인 인구 감소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다. 굳이 역사 속에서 찾자면 딱 한 번 있었다. 14세기 유럽. 뭐겠어요? 패스트, 흑사병. 흑사병. 흑사병이 있었죠. 그때를 빼고는 지금 한국에서 보이는 이런 극단적인 인구 감소는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원생들이 대부분 여학생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을 거예요? 했더니 대부분 안 낳겠대요. 그래서 아니 왜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래요.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행복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교육에 있어서의 불행이라고 하는 불행의식, 교육에서 경험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한국에 와서 유튜브 만든 거 아세요? 거기서도 진단이 비슷해요. 경쟁과 불안. 이것이 한국인들을 이렇게 우울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저는 거기서 조금 인상적인 규절이 있었어요. Absolutely cruel educational system. 절대적으로 잔인한
교육제도. 이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근원에는 아주 이런 끔찍한 경쟁 교육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교수님 그러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이 경쟁이 이제 핵심이 됐던 교육 제도가 있는데 그렇죠. 그럼 왜 우리는 이걸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못 벗어나죠? 왜요? 그러니까요. 마약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약과 비슷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죠? 네, 말하자면 집단 중독. 그게 뭐겠어요? 이 사회적 집단 중독을 학문적으로는 이데올로기라고 불러요. 이데올로기 때문이에요. 지배적인 관념 체계를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네.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자신이 그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경쟁이란 건 자연스러운 거지. 경쟁이 없는 세계가 어디 있어. 네. 경쟁을 해야 발전을 하지. 비록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불가피한 거지. 네. 경쟁 없는 세상은 없어.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경쟁에서 벗어나겠어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이 경쟁이 왜 이렇게 강력한 이데올로기일까? 그것은 두 개의 또 다른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경쟁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그 두 개의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교수님? 예, 경쟁의 결과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정당화해져요. 경쟁의 과정은 공정 이데올로기가 합리화해져요. 그러니까 경쟁 이데올로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공정 이데올로기가 서로 하나의 트라이앵글, 네. 삼각형을 이루면서 강력한 이데올로기 콤플렉스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 사회를 이런 끔찍한 야만 사회로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을 사랑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관용적이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인간들을 만드는 이런 끔찍한 지옥으로 만든 건 바로 이 야만의 트라이앵글이에요. 공정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정만이 아니에요. 능력주의도 나쁜 게 아니죠. 경쟁도 나쁜 게 아니죠. 네. 다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죠. 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지배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네. 지배적이라는 것은 대중이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테리 이글턴의 이데올로기 개론이라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이에요. 네. 이데올로기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자연화다. 내추럴라이즈 이런 표현을 써요. 네. 모든 이데올로기는 자기를 자연 현상처럼 보이게 해요. 자, 경쟁 어때요? 경쟁. 경쟁은 자연스러운 거지. 경쟁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 이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자연 현상처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데올로기,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구성체가 작동하면서 요구하는 정신적 기제죠. 그게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거죠. 경쟁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심지어 경쟁을 숭상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 아까 말씀하신 공정을 이야기할게요. 공정은 너무너무 당연한 규범이죠. 네. 공정하지 않은 놈은 나쁜 놈이죠. 네. 그러나 공정이 사회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한번 보세요. 이 공정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데올로기가 공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다른 쪽에서 한국 사회 기득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불평등이 뭐가 문제야? 네가 1등하면 되잖아. 네가 거기서 이기면 되잖아. 그것으로 불평등을 정당화해요. 공정한 룰에서 내가 이겼어. 내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 이게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엄청난 차별들을 정당화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모든 후보가 다 공정을 얘기했어요. 네. 예,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 이재명 후보는 공정과 기본,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한 연설에서 공정을 무려 38번 얘기했대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다른 당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싸우나. 공정당 하나 만들지. 네.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공정을 실현하지. 네. 사실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네. 너무나 불평등한 사회인데 불평등을 말하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아마도 냉전 체제가 아직도 해소 안 돼서 평등을 이야기하면 마치 무슨 빨갱이로 몰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심리적인 그러한 기제가 작동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최악의 허위의식이에요. 어찌 보면 공정은 기득권들이 무조건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이데올로기예요. 가난한 집에서 문화적인 소양도 없는 상태에서 성장한 어떤 아이와 부유한 집에서 모든 문화적 혜택을 다 누린 그런 아이가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네. 뛰기를 하면 공정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공정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능력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주의 뭐겠어요?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부와 권력이 보상받는 그러한 체제, 이걸 능력주의라고 하죠. 네. 어때요? 너무나 좋은 거죠. 사실 안 좋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공정하게 분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조금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현상이 좀 신기하죠. 예. 어떻게 트럼프와 같은 저러한 인물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까? 이건 전 세계적인 수수께끼예요. 예. 트럼프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출한 대표적인 인물이 마이클 샌델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죠. 네. 그래서 쓴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이에요. 원래 제목은 The Tyranny of Merit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폭정. 타이러니라는 건 폭군이 하는 정치거든요. 그래서 능력의 폭정이라는 그러한 책인데 이것을 한국에서는 공정하다는 착각으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책을 번역한다면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책에서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했는지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트럼프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능력주의는 미국 사회를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엘리트들과 그 엘리트들을 보면서 울분을 느끼는 대중들로 완전히 분열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도 똑같죠.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가 그야말로 하나의 신주단지처럼 모셔지는 사회예요. 네. 예?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 이들은 지금 미국보다 더하죠.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러한 엘리트들이 한쪽에 있고요. 대중들은 그들을 보면서 울분을 느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전형적인 그런 사회죠. 능력주의 두 번째 문제는 미국 사회를 절망사의 사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왜 자살을 하겠어요? 절망하니까요. 예, 절망하니까. 절망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능력주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나의 능력 없음에서 찾으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예요. 네가 능력이 없어서 불행한 건데 왜 사회 구조에 끊임없이 원인을 전가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한국 사회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사회인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능력주의는 노동의 존엄을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동의 존엄, dignity of work, 이런 표현을 써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노동들, 예를 들면 뭐 아픈 사람을 돌봐준다거나 또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보상이 없더라도 최소한 그 일을 인정하고 평가하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 어때요? 그런 일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능력이 없으니까 저 일을 하지. 이렇게 그들을 경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바로 능력주의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샌델은 지금 세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첫 번째, 한 사회를 오만한 엘리트와 울분을 가진 대중으로 분열시키고, 두 번째, 한 사회를 절망사의 사회로 만든다. 세 번째, 능력주의가 노동의 존엄을 파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게 맨날리지에서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 경쟁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